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분석가이고 한의사인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정신분석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는 시애틀에 있고요. 정신분석 훈련은 뉴욕에서 어, Relational Psychoanalysis, 그다음에 Jungian Analysis, 그다음에 Object Relations 이쪽으로, 그러니까 관계적 정신분석, 융의 분석 심리학적 접근, 그다음에 대상관계 이론 어, 이쪽을 전공으로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강의는 이쪽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어, 임상적인 접근 또 어떤 이론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려는 내용은 정신분석의 그간의 흐름을 좀 짚어보고 성찰하고 초창기 정신분석이 가졌던 보다 인간적이고 혁명적인 태도의 회복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첫 강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쉐어를 하고요. 자, 제목이 Psychotherapy for the People.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심리치료. 자, 이 말은 프로이드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루이스 에런이라는 정신분석가, 현재 뉴욕 대학의 정신분석 훈련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패컬티 주된 어, 일종의 학장을 했던 분인데요. 그 Psychotherapy for the People,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따서 제목으로 삼았죠. 나중에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 담긴 질문은 진보적 정신분석은 가능한가? 그러니까 당시에 프로이드가 이 말을 할 때에도 가난한 자, 약자들을 위한 보다 인간적인 진보적인 정신분석을 동료들에게 설파하는 내용이었고 그것이 또 프리 클리닉을 세우는 것과 관련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첫 강의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자, 레퍼런스 참고 서적들을 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루이스 에런과 캐런 스타가 쓴 Psychotherapy for the People 요 책이 있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오웬 레닉의 Practical Psychoanalysis for Therapists and Patients 이 책은 실용적 정신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노경선 박사님이 번역해서 번역본이 있습니다. 요건 꼭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닐 알트만과 폴 와츠터 이 두 분은 네, 관계적 정신분석과 상관해서 제가 앞으로 자주 인용할 분석가들이고 이 책들은 번역은 안 돼 있지만 만약 접근이 가능하시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Analyst in the Inner City 닐 알트만의 책이고 폴 와츠터의 Cyclical Psychodynamics and the Contextual Self 이 책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 단토. 자, 프리 클리닉스. 프로이드가
그 초창기에 프리클리닉을 세워가는 그 과정, 정신분석이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소셜 워커인 엘리자베스의 어떤 기록으로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것도 참조할 것이고요. 보실 수 있으면 또 좋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은 무엇을 의미해 왔는지, 이제 고전적인 개념에서부터 보다 현대적인 정신분석가들의 흐름까지를 볼 거고요. 네, 두 번째에서 주로 보게 되겠네요. 정신분석의 개념에 대한 분석가들의 견해. 그리고 세 번째, 초창기의 혁명적인 정신분석. 네 번째로 반유대주의의 영향. 다섯 번째, 1,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성장한 정신분석. 여섯 번째,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 정신분석가들과 미국 정신의학계의 필요가 만남. 일곱 번째, 애도하지 못한 홀로코스트 서바이버로서의 정신분석. 8. 진보적이고 실제적인 정신분석을 향해서. 네. 자, 그러면 정신분석이란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측면에서 고전적 정신분석에서 조건적 측면을 위주로 해서 정의되었던 내용을 보면 최소 일주일에 여기는 3번이라고 썼지만 4번 이상 네. 카우치의 사용, 자유연상과 해석, 그리고 분석적 능력이 있는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이죠. 넘어가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신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적 능력이란 무엇인가, analyzability는 무엇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자아, 그리고 대상관계 기능으로 치료적 관계를 쉽게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아가 통합이 돼 있고, 그리고 경험하는 자아뿐만 아니라 관찰할 수 있는 자아가 살아있고, 나르시시스틱한 상태에만 머물지 않고 객관적인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밑에 보면 전이신경증이 완전히 발달하고 견뎌지고 해소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분석가와의 관계로 전이되어져서 옮겨와서 그것이 충분히 발달하고 작업되어지면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분석적 능력, 그러니까 자아의 능력을 묘하는 것이 정신분석입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정신분석이 정의되어 온 그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정신분석과 심리치료의 구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이 심리치료보다 우월한 것으로. 그래서 많은 정신분석 연구소들에서 정신분석 훈련 트랙과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트랙을 구분해 왔고, 그 구분의 맥락은 여기 기록된 대로 정신분석은 남성성, 자율성, 이성애, 그리고 펠리칸, 그러니까 남근이 살아있는, 그리고 객관성을 띠는 이런 맥락과 상관이 되어지고요.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는 여성성을 띠고 의존성, 동성애, 거세된, castrated 된, 그리고 암시성을 띠는, 암시성이라고 하면 대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치유자로부터 영향을 받는, 객관적으로 치료자로부터 받는 영향, 인간적인 영향, 의존적인 영향, 그리고 의존성,
상관되지 않는 객관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암시성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과 심리치료는 구분되고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는 정신분석보다 마치 열등한 작업인 것처럼 정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정신분석이 가져왔던 피해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몇 사례를 보면, 몇몇 내용을 보면 동성애자인 경우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종교적이면 정신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은 아주 오랫동안 일어났던 일이고요. 또 자녀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부모의 정신병리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이런 부분도 사실 큰 피해로 작용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현대의 정신분석가들에게 자신들의 그 프랙티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정신분석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들을 놓고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 자신들의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 컨트롤 케이스의 경우 일주일에 4번을 봐야 되는 것이었는데 자, 졸업을 하고 자신의 임상을 할 때는 대부분 once weekly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그런 피분석자 뭐 내지는 분석자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정신분석가들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정신분석으로 정의되었던 일주일에 4번, 줄여서 생각하더라도 3번 이렇게 보는 그런 횟수로 정의되는 정신분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 설문조사가 또 있었는데 네, 이것은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적었는데 거기서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신분석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정신분석이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신분석 훈련을 권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않겠다. 왜냐하면 훈련 기간 및 비용이 상당하고 그에 비해서는 임상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본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이 현재. 네,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한 성찰을 꼭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분석 개념에 대해서 분석가들의 견해는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이드는 초기에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구분하지 않았고 또 여러 이론적 실험과 수정을 허용했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특징적인 원칙을 보면 네, 무의식을 다루고 성욕을 다루고 그리고 꿈의 이론을 통해 꿈을 다루고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다루는 것이 어떤 주된 부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신경증 증상을 과거
경험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는 그런 시도가 정신분석에서 이루어지고 또 전이와 저항을 다루는 거 그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신분석을 이루는 것들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설립할 때에 성립시킬 때에 그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 그린버그 네, 이분이 나중에가 아니고 스티븐 미첼과 함께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네,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라는 책을 스티븐 미첼과 함께 쓰면서 네, 관계적 정신분석, Relational Psychoanalysis의 어떤 시작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 그린버그의 사이코테라피와 사이코애널리시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사이코테라피는 환자에게 당장의 호전을 갖고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이코애널리시스는 의미를 얻고 경험의 탐구 또 경험을 열어가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단순한 증상의 호전을 넘어서서 의미와 경험의 탐구를 열어가는 보다 깊고 넓은 접근인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네, 이것이 꼭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이 아니고, 네, 제이 그린버그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지스와 힐슨 로스의 내용은 참고하시고 쉐들러의 것도 참고하시고 자 오웬 레니 아까 말씀드린 Practical Psychoanalysis 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신분석이 너무 지나치게 비실용화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상적 정신분석가들이 셀프 디스커버리를 향한 너무 긴 여정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 여정 속에서 증상의 호전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counterproductive한 것으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 프로이드와 초기의 정신분석가들은 분명히 정신분석의 그 첫 출발점에서 symptom relief에 증상의 호전에 관심을 갖고 거기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테리아, 신경증 을 없애기 위해서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토킹 큐어를 정신분석을 출발시킨 것이고요. 근데 이제 분석이라는 것이 길어지고 그 시대가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고 또 분석가들이 마음의 탐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그런 실용적 포커스가 상실되게 되었다. 그걸 저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용적인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실용적 정신분석의 경우에는 핸들할 수 있는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리퍼럴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임상은 트레이닝을 위해서, 정신분석 트레이닝에 있기 때문에 분석을 받아야 되는 그런 훈련생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 특별히 뭐 의미심장한 증상의 호전 없이도 치료 과정에 몇 년씩 남아 있도록 권장되어지는 그런 불운한 환자들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분석적 작업에 남아 있는다든지 훈련 과정 때문에 분석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어, 채워지지 않는 오히려 정말 실용적으로 정신분석을 필요로 해서 오는 그런 뭐 내담자, 피분석자 들로 정신분석은 이런 실용적인 정신분석은 충분히 채워진다. 음, 그런 인상적인 이야기를 오웬 레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분석자, 저는 분석자라고 부르는데요. 분석자와 분석가가 공동의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환자가 내지는 분석자가 증상이란 것을 바라보는 것도 그 관점도 진화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환자나 분석자가 증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올 때 훨씬 협소하거나 즉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 있지만 작업을 해 나가다 보면 보다 분석적인 안목이 내지는 음, 증상이라는 것을 넓게 바라보거나 또 굉장히 한정적인 증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게 되거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자, 에리 프롬의 견해를 보면 분석가가 환자로 하여금 무의식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면서 돕고 있다면 분석가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적 과정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 그것이 분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티븐 쿠퍼가 말하는 것을 보면 정신분석은 분석가의 의도, 목적, 행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환자의 반응이나 또 외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횟수나 카우치의 사용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분석가가 환자의 무의식적 경험을 향한 어떤 흥미나 호기심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사이코애널리틱한 접근이다, 정신분석적 접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분석가가 증상의 호전뿐만 아니라 증상이라는 아까 오웬 레닉이 말한 것처럼 증상에 대한 관점 자체도 작업의 진행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의 호전을 목표로 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증상의 호전은 어떤 어찌 보면 같이 가는 목표이자 또 진행 과정 속의 한 부분으로 두고 다만 분석가가 갖는 목표가 보다 분석적인 내지는 어, 넓게 바라보는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금 당장 증상의 개선이 목표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넘어가 보면 자, 초창기의 혁명적 정신분석. 이것은
프로이드가 Psychotherapy for the People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동료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정황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1918년에 그는 정신분석이 가난한 자들과 교육받지 못한 자들, 약자들, 즉 대중을 위해 무상으로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즉, Psychotherapy for the People를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밑에 원문을 적었는데 이때가 1918년 그 IPA International Psychoanalytic Association의 모임이 부다페스트에서 있을 때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자, 그때 네, 아까 원문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프로이드의 뜻대로 프리 클리닉이 유럽 여러 곳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신분석의 초창기에 그 설립자와 동료들이 가졌던 인간적 측면과 진보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단토가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신분석을 사회적 변화와 교육을 위한 운동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과히 혁명적이었던 이 정신분석의 초창기에 분석가들은 아동분석, 집단분석, 단기치료, 트라우마 치료, 교육적 개혁 또는 사회적, 정치적 운동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았고요. 정신분석은 심리치료라는 것과 굳이 구분될 필요가 또 없었고 이와 같이 초창기의 정신분석은 사회운동과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본 바처럼 정신분석의 초기에는 형식과 조건에 갇히지 않는 적극적인 치료로서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실제성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네, 프로이드가 1897년도까지는 네, 인판타일 시덕션, 그러니까 히스테리아 신경증의 발현에 실제 그런 어른들의 부당한 어떤 성적인 접근,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관점이 살아 있었죠. 이후 인판타일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유아 성욕론으로 관점을 바꾸게 되고 판타시가 중요해지고 또 그런 성욕과 외적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리프레션이 이루어지는 억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면서 네, 정신분석은 암시적인 심리 치료와 더 분리되게 되고 네, 정신분석은 훨씬 좀 더 권위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좀 더 비실용화된 것이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까지를 받고 자, 4번 반유대주의의 영향. 자, 정신분석은 트라우마로부터 탄생한 임상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이드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받던 고통과 정신분석의 탄생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프로이드는 여러 면에서 인사이더이자 아웃사이더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인 유대인이 분명히 심리적으로 보면 그는 독일인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독일인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네, 깊은 의미에서 보자면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네, 경계에 있었고 혼란스러운 경계에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백인도 흑인도 아닌 마치 혼혈 같은 인종으로 간주되었고요.
유대인이었기에 의사였지만 대학병원 의사는 될 수 없었고, 남성이지만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세된 여성과 다름없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은 비유대인과 생물학적, 심리적 특성에서 타고난 근본적 차이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팽배했고, 그로 인해 의존성, 수치심, 열등감, 성도착 이런 모든 것이 투사되어진 존재, 였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면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할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 마치 유대인이면 할례, 할례면 유대인, 이라는 것으로 간주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화, 원시성, 태화, 질병 같은 것과 연계돼서 이해가 되어졌고, 유대인은 근친상간, 신경증, 도착적 이런 것과 직결되어 이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신분석에서 사실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경증의 핵심이 에디푸스 컴플렉스이고 거세 불안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은 프로이드가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고통받 반유대주의로 인해 고통받으면서 보이게 된 복잡한 반응이 정신분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프로이드가 여성, 암시성, 원시성, 그다음에 신경증을 향해서 가졌던 태도들,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고 정신분석의 근거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지면서 미국에서 이러한 태도들이 훨씬 강조되고 극단화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유럽의 정신분석가들이 트라우마를 가진 채로 이것은 전쟁의 트라우마 그리고 모든 안정성을 포기한 채로 영국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어, 어떤 이론의 정통성의 그 확립 음, 그것이 자신들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이런 맥락하에 놓이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이드의 다소 어, 그 극단적일 수도 있는 이론들, 훨씬 유대인으로서의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것과 상관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미국에서 훨씬 강조되고 극단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프로이드가 초창기에 가졌던 정신분석이 의료인 내지는 의료의 영역에 점유당하지 않고 보다 민주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들 그런 열정은 덜 강조되고 심지어 무시되게 되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근거지를 미국으로 옮기게 될 때 당시 미국도 어, 미국의 정신의학계가 가졌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이론의 정통성을 강조하게 되고 권위주의화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어, 여기에서부터 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부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신분석이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지 성찰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는 어떤
정신 분석이면 굉장히 뭔가 어렵거나 시간도 많이 걸리거나 불필요하게 뭐 무의식까지 어, 탐구하면서 어, 소모적인 작업을 한다는 사실 그런 불명예를 어, 안고 왔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태도를 회복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첫 강의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자,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